사실 뭐 이게 거친 표현인데 통화 정책은 이제는 정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 돈의 가치가 80배 떨어졌다고 표현해도 8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뭐 일시적으로 금리 오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구조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는 연금백만 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들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금이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셨고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예.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 저희도 이제 투자와 연금 TV라는 유튜브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금 운용에 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조직이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이제 뭐 유튜브, 잡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뉴스레터 이런 걸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투자자 여러분들 필요하면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마 원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노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뭐 10억은 있으면 된다라든지 어떤 경우는 또 아니다 10억보다 훨씬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50대 통장에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좀 여유롭게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뭐 최근에 뭐 부자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준비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금액이 얼마여야 되냐 이런 초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살지 어떤 일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초대 소장님 하셨던 강창희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재무 설계에 앞서서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노후 재무 설계는 인생 설계와 같이 이루어질 때 내 몸에 맞는 적합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평균치 정도를 보는 거죠. 평균이 어떤 정도가 되느냐. 두 번째 뭐냐면은 그 평균에서도 어떤 것이 핵심 개념이냐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산 규모도 규모지만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수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수 리스크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그 장수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래 살게 되면 생활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 이제 은퇴 파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퇴 파산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 이런 것을 대비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현금 흐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만들어내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생활비로 또 써야 되니까 노후 자금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금 흐름 얘기할 때 금융 자산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일을 계속한다. 월 200씩 번다 그러면은 은행 금리 한 3% 기준으로는 한 8억 원 정도의 이제 8억 곱하기 3하면 뭐 2,400만 원 나오니까 뭐 세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200만 원씩 벌면은 내 인적 자본 내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 한 8억 원의 금융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산을 포함한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뭐 그다음에 연금 플러스 내가 일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결합된 형태의 이게 이제 우리는 현금 인적 자본을 포함한 현금으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관점에서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기 고령기와 후기 고령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 고령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 정기 고령기라고 그러고 75세 이후에는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75세 이후에는 생활비가 많이 떨어져요. 적게 들죠. 활동을 좀 덜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65세, 75세 구간은 그 내가 써던 시간에 비해서 줄더라도 아주 왕창 표현이 이상하죠.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재무 설계 현금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내가 뭐 90세까지 살더라도 90 전반에 갖춰서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뭐 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인출 전략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보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 후 10년 후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반의 설계를 하는데 퇴직 후 1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제 금액의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그 신뢰 있는 데이터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가장 그 리서치도 많이 돼 있고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제 부부 적정 생활비를 약 300만 원, 277만 원인데 그 실제 데이터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정 인출률 개념인데, 그 미국의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윌리엄 뱅겐이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게 그 유명한 4% 규칙입니다. 4%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내 돈을 죽을 때까지 그 매년 갖고 있는 보유 자금에서 4%씩 인출하면 그게 90세까지 그 원금도 빠져나가겠죠.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인데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3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배 법칙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4%의 역수가 25고 그래서 이제 25배의 법칙 혹은 300배의 법칙인데 300배로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9억이 나오겠죠. 네, 9억.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제 거기서 국민연금 150만 원 나오면 4억 5천은 빠지겠죠. 절반 해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막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월 200씩 더 많이 또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4% 룰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복리 계산할 때 매년 수익률 얼마씩 올리면 연 복리로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어림짐작 그 지표로서는 현재는 가장 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윌리엄 뱅겐이 책을 냈어요. 아주 국내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책을 사가지고 아마존에서 좀 봤는데 이번 책에서 주장은 윌리엄 뱅겐이 다시 해봤더니 4%보다 더 많이 인출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고 인생 설계의 관점, 인적 자본을 포함한 현금 흐름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4% 룰과 같은 적정 인출률 개념 이런 걸 섞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감은 생기실 거예요. 예. 매년 그 연금 계좌만 꽉꽉 채워놔도 노후가 편안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순서로 얼만큼씩 이렇게 계좌에 넣어놓는 게 좋을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3층 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건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금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를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거보다 더 나은 시스템 아직 인류가 못 찾은 거죠.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경제 3주체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경제 3주체라는 게 정부, 기업,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하는 게 국민연금이고 기업에서 하는 게 퇴직연금이고 내 스스로 하는 게 개인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 제도는 정부가 전부 다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다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우리는 이제 그 자산 배분, 그 어셋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주식과 채권 몇 %로 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어셋 얼로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씁니다. 내 자산을 어디에 위치시켜서 운용할 것이냐. 그럼 가장 그 내 자산을 위치시킬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뭐냐면 조세 효율적인 거예요. 세금상의 혜택이 있는 건데 그게 세 가지인 겁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해주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받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퇴직금이잖아요. 옛날로 표현하게 되면 그건 이제 10년 이상 나눠내면 30% 깎아주고 그 넘어가면 40% 깎아주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계좌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 좁혀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그 설명법을 찾았는데 숫자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3, 6, 9, 18. 3, 6, 9, 18. 예, 3, 6, 9, 18. 이 중에 3, 6, 9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숫자 9자예요. 9자. 왜 9자냐?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900만 원까지. 900만 원. 예. 그러니까 9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은 연금저축 계좌로. 예. 300만 원은 개인형 IRP 계좌로. 이렇게 딱 채우면 9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연금저축 계좌 먼저 채운다. 왜? 개인형 IRP는 55세 이후가 돼야만 찾을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것도 안 돼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는 담보대출이 되고 그래서 또 아셔야 되는 게 18이라는 숫자예요. 내가 900만 원인데 더 여유 자금이 있어서 1,800까지 늘 수 있어요. 그럼 이 남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게 좋느냐? 연금저축 계좌로 가는 게 좋습니다. IRP는 55세가 되지 않으면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안 되지만 받지 않은 돈은 인출. 그렇죠. 내가 세액공제 받는 돈 연금저축 계좌 900만 원, 600만 원 채워놓고 개인 아이라 400만 원 채워놓고 또 연간 9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더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500만 원이. 그럼 연금저축 계좌 인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운용하실 때는 3, 6, 9, 18 외우시고 중심은 900. 거꾸로 600원 연금저축 계좌, 개인형 IRP 더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넣는 것은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1,800원까지. 그러니까 요거대로 운용을 하시고 이제 요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운용할 거냐.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또 궁금한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신 3, 6, 9, 18 요걸 또 기억을 하시고 예. 연금저축 계좌에 600부터 먼저 채워라. 그럼 예. 이거 어떤 상품으로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 예. 뭐 몇 년간 뜨거웠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걸로 좀 채우면 좋을지 센터장님이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저는 이제 연금자산 운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대전제가 전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연금자산의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거 이건 뭐냐면 생활비거든요. 언젠가 쓸 수 있는. 생활비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는 것은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돼요. 자산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뭐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 이자가 3%인데 이게 물가가 3% 올라버리면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이 교환 기능인데 결국은 돈 번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이런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어때 왔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이 화폐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게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첫 번째는 뭐냐면 1970년대 초반에 그 달러와 연동됐던 근본이자가 폐기가 된 겁니다. 그 근본이자가 폐기가 된 거고 그 근본이자를 할 때는 그냥 뭐 달러와 연동됐던 그냥 전통적인 근본이자였던 간에 뭐 돈을 갖다 주면 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스톱을 시킨 거죠. 그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70년대 초에 이제 베트남 전쟁 나오고 미국의 재정 적자 심각하니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보니까 찜찜하거든요. 달러 갖다 주면 미국에서 금을 줘야 되는데 계속 그 금을 빠져나가니까 미국에서 또 깡패짓 한 거죠. 요즘처럼. 야, 씨, 안 해. 뭐 트럼프가 깡패짓 하듯이 그때도 우리 통화로 깡패짓을 한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예. 그게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우리 근본이 달러 갖고 와도 우리 금 안 바꿔줄 거야. 스톱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통화 정책은 이제는 정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거친 표현인데 아주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 되시면 뭐 최근에 뭐 조선일보의 손진석 기자 이런 분이 뭐 돈의 대포팔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런 책 읽어보시면 이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86년도부터 그 광해 통화라고 그러는 M2 여러분들 한국은 홈페이지 가시면 다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M2 통화량이 지금까지 80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배가 뭐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돈의 가치가 한 40년 동안에 80배 떨어졌다고 표현해도 8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뭐 사실은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림짐작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시적으로 금리 오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구조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인덱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꼭 S&P 500만 사라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개념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전체가 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언젠가는 기업의 이익도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우상향하는데 미국처럼 중간중간에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이걸 알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주식은 인플레이션 흡수하는 자산이고 또 그런 성격의 자산이 뭐 배당이 성장하는 자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 상품을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 성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슈드라고 그래 많이 하세요. 요즘 네네.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탈슈드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슈드가 2011년도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기준으로 작년인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 챗GPT로 한번 그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배당금이 그러니까 한 그 2011년도니까 지금 15년 14년 된 거죠. 예, 배당금이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장률이 한 연평균 10% 가까이 되니까 24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르겠죠.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흡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인데 그 예금은 안 된다.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고 물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이 이제 내 나이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되는 거죠. 젊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 인덱스도 좋고 뭐 내가 뭐 배당 성장 좋고 아니면 섞어서 투자하셔도 되고 뭐 요즘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덱스에 한 50%를 놓고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테마를 섞든 이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면 이제 이게 퇴직하는 시점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현금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죠. 이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게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자체는 할 수 없으신 분들. 아, 난 바쁘고 일상도 바쁘고 그다음에 뭐 투자 잘 보이고 이런 분들한테 나와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자산 배분형 그 주식 자산인 겁니다. TDF 같은 거죠.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건데 그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금 백만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들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TDF나 그냥 인덱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들이 20년, 30년 그 축적이 되면서 연금 백만장자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내 리스크 성향, 내 투자 성향, 뭐 자기 나이 이런 걸 고려해서 자산 배분도 좀 하시고 비중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연금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00만 원, 예. 매월 75만 원씩 예.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우리 센터장님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덱스 투자를 소액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을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S&P 500 갖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사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다른 자산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도 상당히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덱스를 산다는 것은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뭐 한국의 코스피 200을 산다는 것도 한국 시장 전체를 산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 시장 전체를 사면 망하는 회사도 나오고 성공하는 회사도 나오면서 막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상위 몇 % 종목이 지수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500개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몇 개가 끌고 올라가는데 마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 사면 되는 거고 마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인덱스만 사더라도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우상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덱스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기업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바꿔 껴줍니다.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패한 기업들은 버리고 다시 성공한 기업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기록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어떤 투자 수단이 주식 자산 다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있는데 그 이번에도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이제 마지막으로 버핏이 친애하는 주주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서 나오지만 버핏이 운영했던 그 당대 최고의 투자가 운영했던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도 반토막 이상이 난 게 3번이나 있었어요. 6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S&P 500 가지고 변동성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면 딴 거 투자할 때도 좀 훈련이 되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은 10에서 20% 하락하고 5년에 한 번씩은 한 30% 빠진 일이 있고요. 뭐 길게는 30에서 50년에 한 번씩 위기가 한 번씩 오서 반토막이 나겠죠.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S&P 500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경험도 좋고 아니면 내가 경험이 있더라도 저도 일부러 넣거든요. 그 이제 S&P 500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다른 자산을 내가 경험이 쌓여서 투자하시더라도 시작은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좀 깔고서 시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연금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스닥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젊은 MZ 부부분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줘라. 그 연금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 가입할 수 있거든요. IRP랑 다르게. 네, 그렇죠. 네,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주고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줘서 뭐 나스닥 100이 됐든 S&P 500이 됐든 코스피 200이 됐든 몇 개 섞어서도 좋고 그걸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이 추천했듯이 S&P 500도 좋고 그걸 태어나자마자 10만 원씩 넣어줘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구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기 정기금 제도로 증여 신고하면 그것이 60년 넣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못 물려줘도 또 다른 인생이 열릴 수도 있다. 네. 이게 왜 우리가 10년 뭐 5년 이렇게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년 30년이 되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올라 있을 거다 이게. 그리고 반드시 은행 예금보다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미국처럼 이 주주 환원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주 환원율 높아지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또 혁신도 일어나고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서 장기 투자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후 준비는 그 미국 주식으로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S&P 500에 대한 뭐 우리 센터장님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자들의 믿음이 확고한데요. 막상 이렇게 S&P 500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 S&P 500의 투자법이라 그럴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간을 설정했냐에 따라서 다시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 그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거치식 수익률이 좋아요. 이거에 대한 논문들은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그 논문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 분석한. 근데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투자에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위,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분석 우위, 정보 우위, 심리적 우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정보가 더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두 번째 분석 능력이 뛰어나면 유리합니다.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심리적 우위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게 심리적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우위도 어렵고 분석 우위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심리적 우위예요. 근데 만약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든가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를 산다. 이건 정보 우위도 필요 없고 분석 우위도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왜? 시장을 사는 건데 뭐하러 내가 정보 수집을 하고 뭐하러 분석을 합니까? 그리고 적립식으로 하면은 심리적 우위도 좀 걱정이 좀 줄어들죠.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에 뭐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봉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월. 그러니까 사실은 23년 하면 마이너스 나는 계좌가 거의 없어요. 예, 뭐 수익은 천차만별하지만. 예. 그리고 뭐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시금 거치식으로 하기에는 또 자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버는 소득의 일부를 노후 준비를 한다 할 때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적립식이 답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금은 그렇죠. 특히 연금은.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5년치 3천만 원을 목돈으로 딱 묻어두는 방식 네.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건 아마 지금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거의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1,470원도 지금 뚫었고요.
조금 안정되고 내려올 거다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이 금리 0.2% 인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예.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도 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 좀 비싸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한 예금과 적금에 현금 묻어두는 것도 뭐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원화 강세가 될 거라고 해지하라고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올해 원화 강세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이게 전 뭐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저는 환율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율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에요. 주식이나 채권 시장보다도 훨씬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리적인 변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그 학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읽었는데 그 학자를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기 전에 인생에서 그 사람의 IQ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그 직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왔어요. IQ가 200인 사람이 오니까 그 다음 세상의 직업을 결정해 준 심판관이 딱 보고서 당신 IQ 얼마요? 그랬더니 200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똑똑하니까 뭐 자연과학을 하시오. 물리학이나 화학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니까 IQ가 150이었어요. 당신은 똑똑하니까 경제학을 하시오. 세 번째 사람이 IQ가 80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다음 세상에 환율 예측가가 되시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환율을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고 그다음에 그 주식, 채권, 외환 이런 모든 시장이 그 소위 말해서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또 굉장히 경기 순환적인 그 산업 구조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어떤 때 혜택을 보면 굉장히 세게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이게 본질적인 숙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화 자산을 갖는 것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굉장히 그 당연한 거다. 그거는 환율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미국 기업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정말 그 글로벌 기업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들 나라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환해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나라 통화로 돈을 벌거든요. 그들의 이익이 달러로 표시될 뿐이지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인도에서도 벌고 중국에서도 벌고 한국에서도 벌고 일본에서도 벌기 때문에 그 기업 경영 자체가 원래는 통화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인류 기업들의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돈을 해외에서 벌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업 경영 자체가 환해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 만약에 이제 특히 전 연금 쪽에서 우리는 운용을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뭐 개별 종목 이런 건 저희가 제 주제도 없는 얘기니까 연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적립식으로 하시면. 왜? 적립식으로 얘기하면 환도 평균 단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연금에서 운용할 때 뭐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환해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자산 운용할 때는 자산 배분만 하고 뭐 미국이나 한국 뭐 자산 배분하고 적립식으로 넣는 자산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제가 보게 되면은 더 이 자산 배분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제 의견에 반대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단순하게 1, 2년의 환율 예측보다는 그 우리가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산 운용하고 거기서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숙명이 무엇인가 숙명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예적금을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도
하나의 어떤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안전자산, 리스크 프리 에셋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적금이 과연 진짜 안전자산인가라는 생각이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성세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예적금은 하지 않더라도 이 주식의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 추구는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원금에 가까운 보장이 되면서도 좀 금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이런 상품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전체는 아니지만 이 포트의 일부로 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센터장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전제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금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정부 부채가 많아집니다. 사회가. 지금 유럽도 많고 미국도 많지만 한국도 뭐 괜찮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 사회복지 비용 같은 것은 거의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국가도 고정비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거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위기가 올 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부채를 많이 주고 뭐 사회가 어쩔 수 없는 거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저성장되고 그러면 계속 롤오버 시켜가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세상이 되는 거다. 이거는 뭐 사실 누가 만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럼 정부가 이렇게 그 국채를 통한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적정 인플레이션에 낮은 금리가 되게 유리해요. 그러면 내가 정부 부채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변수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금이라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신이고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안전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부터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한 전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리스크 자산에 뭐 우리가 이제 뭐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주식이 됐든 그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0%나 20%는 오르더라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약해요. 한 30%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변화가 좀씩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30%를 하시고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뭐 배당 관련된 ETF가 좋다. 뭐 커버드 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지금 3, 4%도 나오고 은행 금리 나오고 또 IS의 계좌로 들어가면 더 절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는 자산들은 뭐 많이 떨어질 때는 주가가 다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큰 파도가 오면 다 휩쓸려 가듯이 하지만 좀 덜 휩쓸려 가죠. 얘네들은. 왜냐하면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3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상가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아주 반토막 났다고 그래가지고 월세 잘 나오는 자산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당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처음에 리스크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산을 통해서 경험을 해가 보시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그게 가장 좀 편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위험 자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일정한 비율을 좀 두고 하고 나머지는 뭐 채권형이나 그쵸. 이런 ETF들을 통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아까도 이제 한 300만 원 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한 200~300 정도 나오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 ETF를 통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지금은 50대나 60대들한테 가능할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지금 한 50만 원, 60만 원밖에 여윳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연금 상품으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좀 적절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50대인데 월 50만 원이면 10년 더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계산해 보면 60세까지 다닌다고 치고 한 6천만 원? 6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동안 어떤 자산을 내가 모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뭐냐면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확신 있고 전문성이 있고 뭐 이렇게 투자를 잘 아시면 뭐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몇 개 나눠서 저는 뭐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뭐 배당 성장 ETF라든가 아니면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은 아주 그 수익률 높은 거 말고 낮은 거. 올해 낮은 걸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높은 것들은 당연히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자산을 한 2-3개 정도를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50만 원씩 계속 내가 계속 이렇게 그 뭐 영어 써서 죄송한데 뭐 거창하게 하지만 이걸 뭐냐면 내가 이거를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게더링 수집한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모아둔다. 네. 그래서 내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들을 계속 게더링해서 내가 한 뭐 5년이든 10년이든 게더링해서 하다 보게 되면 얘네들이 뭐 매년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현금이. 그래서 받은 돈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배당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배당의 재투자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당의 재투자 효과와 그냥 배당금만 받아 쓰는 것은 한 5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10년이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50대라고 하시면 짧게는 5년 길게 10년 남으신 거니까 10년 동안 내가 그런 캐시플로우 자산들을 딱 게더링 하면서 거기 나오는 매일 나올 테니까 그걸 계속 더 사가지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물론 이제 내가 투자 경험이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보수적 접근 안 하셔도 되죠. 자기가 이제 맡아서 투자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얘기해 주신 그 심리적 우위 면에서도 유리한 게 이제 적립식 투자인데 예를 들면 시장이 한 번씩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026년도도 뭐 올해처럼 올해도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살짝 좀 이렇게 조정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아가라라는 센터장님 말을 실천하다가도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가 오면 약간 회의감이 들잖아요. 당연히 들죠. 그럴 때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럴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일시금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둘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악이 뭐냐면 안 하는 거. 네, 빼버리는 겁니다. 더 떨어질까 봐.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악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배포가 있어가지고 느타 많이 빠져서 내가 추가 불입할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좋고 나는 저 무서워. 근데 내가 늘 넣고 있는 50만 원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최악은 최악.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또 그렇게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팔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스스로 손실을 확정시키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은 또 3년 5년 기다리면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S&P 500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지만 방향은 우리가 알아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는 언젠가 오른다. 근데 그 언제와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근데 먼저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것 자체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네, 힘드시겠지만. 그 현재 목돈 1억 원이 있는 한 30-40대 직장인들 노후를 위해서 이 1억을 한 10억까지 키우고 싶다. 뭐 한 시간이 20년, 25년 이 정도 남은 건데 노후 자산을 10억까지 불리고 싶다 그러면 센터님이 보시기에 기간이 아까보다 50대가 투자한 것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넘게 남아 있는 거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이 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워렌 버핏의 철학을 공감한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그 파브라시 인베스트먼트의 유명한 투자가 있습니다. 유튜브 가시면 이분 뭐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뭐 대단한 투자가인데 모니시 파브라이가 한 얘기 중에 뭐냐면은 72의 법칙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72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 10%를 나면 그러니까 72를 10으로 나누면 7.2년이니까 대략 7년 뒤에 2배가 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년 연평균 15%를 올리실 수 있으면 거의 5년에 한 번씩 2배가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그럼 만약에 여러분 15% 올리시면 만약에 딱 1억이 있으시면 5년 뒤에는 2억이 될 것이고 다시 2억이 5년 뒤엔 4억이 될 것이고 4년이 5년 뒤엔 8억이 될 것이고 8억이 5년 뒤엔 16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상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됐을 때 내가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느냐 장기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장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이 그러면은 그 S&P 500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한국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한 3%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올해 같은 건 엄청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한국도 이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근데 미국이 가장 데이터가 많은 나라니까 미국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S&P 500이 뭐 시기마다 다른데 대략 한 8에서 12%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 S&P 500 우리가 8년으로 잡겠습니다. 8%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9년에 한 번씩 2배가 내 돈에 2배가 되는 거죠. 71을 8로 나누면.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더 써서 한 10%다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2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1억이면 여러분들 10%만 따도 나이 먹어서 30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내가 시장 수익률만으로도 8에서 10%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액티브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이상을 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10억이 되겠죠. 근데 대다수는 이걸 하지 않고 왜 10억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장 큰 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투자 대상도 투자 생각이지만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복리의 세계관을 믿으면 천천히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내가 믿게 되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거기서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가치 갖고 접근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뭐 특히 젊으신 분들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저희 30대, 20대 때는 뭐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적립식 처음 23년 전에 시작할 때도 국내 주식형 펀드 외엔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이 글로벌 세대고 그 대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청 안 되면 뭐 인덱스 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시장 수익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복리로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에 될 거냐. 그러면 1억이면 제 생각에는 가능해요. 충분히.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만 주어지면 의미 있는 시간만 주어지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돈이 아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개인 투자자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투자 대안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인덱스라든가 배당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검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예. 네, 반대로 또 이제 막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퇴직금 1억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아까 우리 센터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런 세컨 잡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하는 게 좋다고는 하셨는데 1억 정도의 이 퇴직금을 좀 마음 편하게 묻어두면서 물론 100% 그걸로 수익으로 생활은 못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생활비 한 100만 원이든 15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좀 받아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상품을 한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정답이 없죠. 이게 사실 그런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투자의 세계에서 만약에 당신의 삶을 구원을 약속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다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지들이 그걸 알면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원래. 예, 투자의 세계는 자기 책임의 원리가 작동되는 시장이지 어떤 구원자가 어떤 메시아나 구원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계시를 줘서 이거 하나 들면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사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저를 욕하셔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저소득 일자리라도 일을 하면서 고민하셔야 되고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저 같으면 뭐 제 입장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뭐 IS의 계좌가 가능하면 IS의 계좌를 계속 채워 나가면서 뭐 있으시면 이제 활용을 거기에 넣어서 뭐 배당 성장 ETF 한국과 미국과 섞고 그다음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커버드콜 상품을 아주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근데 지금 보수적인 커버드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캐시플로 당장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익은 좀 낮을 수도 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걸 만들어서 조합을 해 나가면서 하게 되면 또 계속 이게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계속 재투자해 가면서 내가 인적 자본을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시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답을 찾아 나가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노후를 위해서 고배당 상품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SCHD, 슈드라든지 뭐 제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 모으시는 분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죠. 네, 지금도 굉장히 뭐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뷰티풀 시간에 많은 또 사례자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런 고배당 ETF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이다. 제가 나이가 이러신 분이거나 아니면 투자 성향 자체가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의 분 중에도 배당도 투자하시는 분이 계세요. 땅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미장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도 노후 준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 데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팔란티아 같은 성장주를 통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답답해 보이지만 자기에게 맞아서 뭐 그것도 국내 배당주로만 가셨거든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미국과 한국 배당 섞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먼저 이걸 제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방이 편한 사람인가. 예? 근데 이거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만 버리면 사실은 이런 배당 같은 솔루션은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좋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수익률로는. 근데 그게 또 사람이라는 심리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좀 맞으시는 분들은 뭐 내가 내 자산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저도 제 포트의 절반 정도는 이런 ETF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언제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도 10년 전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든가 나의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슈드나 제피 같은 게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저는 이런 거를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당 자산은 약간 게더링한다는 개념으로 수집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매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안 된다라고 막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노후 자산에 들어가 있는 그 투자금의 볼륨을 좀 키워 나가는 것이 그렇죠. 예, 수익률은 일단 두 번째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센터장님 얘기해 주시면서 얼뜻 뭐 저도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실제로 센터장님이 이제 50대 후반이시고 실제 연금저축계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더링을 하고 계실 텐데 센터장님이 실제로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좀 운용하고 계시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뭐 작년에 우스갯소리로 저희 부서 센터 직원들한테 제가 연금 계좌를 깠어요. 네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뭐 제가 뭐 큰 자산은 없는데 연금저축 계좌에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사고 파는 걸 하지 말고 사서 모아나가는 관점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유튜브 나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저희 부서에 젊은 직원이 들어오면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S&P 500 200년치 그래프를 뽑아주거든요. 거기다 붙여놓고 모아 나가다가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도망가고 싶으면 꼭 참고 계속 버텨라. 나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유리한 거다. 근데 나이가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나이가 의외로 과소평가받는다. 나도 그건 너무 늦게 알았다. 나이 먹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체감하는 건 굉장히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계속 뭐 여러 가지 자산을 했죠. 당연히 뭐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절반 이상은 배당 관련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캐시플로우 자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펀드도 저는 액티브 펀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나와서 얘기했더니 댓글로 엄청나게 욕하던 분들 계신데 저는 액티브 펀드도 되게 그 좋은 펀드 고르는 거에 대한 그 되게 좀 좋아하고 그런 미련도 있고 액티비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연히 저 TDF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도 당연히 있는데 이 비중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로 승부를 보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자산을 분산해 놓고 거기에서 저는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타겟 데이트 펀드처럼 그쵸. 뭔가 약간은 비중으로 승부를 좀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그것이 사실 연금 투자에서는 개별 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산 배분적 관점이 더 효율적인 전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경험이 없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전 TDF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이게 상품이 아니잖아요. TDF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 배분을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자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기본은 그리고 과거 20년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뭐 제 연금 자산의 거의 99%는 주식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금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주식 자산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내가 리스크 수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뭐 현금이나 채권 비중 높이시고 그다음에 좀 리스크 성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계속 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 이제 배당 같은 걸 통해서 캐시플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뭐냐면은 자산 배분과 나이, 리스크 이 선호도 세 가지를 조합하셔서 찾아 나가는 거고 기본적인 대전제는 그 주식 자산을 기본으로 연금 자산 운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네. 오늘은 투자와 연금 미래에셋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노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